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학포럼의 근현대문학 연구의 자취와 행방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임유경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맡겨진 주제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잡은 주제는 남북한 문학과 아카이브, 수 주제로는 이제 연구 성과의 공유와 확산의 문제를 어떻게 사유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연구들이 어떻게 개진되고 있고 또 어떤 고민이나 혹은 어떤 한계와 문제들을 끌어안은 채로 계속해서 모색되고 있는지를 같이 좀 공유하고 또 이를 토대로 문학관이 이러한 연구 성과와 접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북한 문학의 연구 성과를 이제 어떻게 볼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남북한 문학이면 사실 전체를 말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근대 이후의 모든 문학들에 대한 것이기도 해서 이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논의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나 전시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여기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국립한국문학관이 담당하면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남북한 문학 전체를 일종의 우리의 어떤 공유 자원으로서 다시 재구성하면서 이 문학관이 갖고 있는 공공성의 원리를 좀 더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한국 문학의 범위를 좀 넓혀서 북한 문학이나 제외 한인 문학을 좀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의 좀 틀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존의 연구 성과, 학술 성과와 대중들의 인식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연구 기반을 토대로 향후 미래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국면들이 또 발생할지 그리고 이때 문화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문학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바와 그리고 한국의 작가들의 역할 더불어서 한국국립문학관이 좀 더 빠르게 또 미래를 성찰하고 또 같이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이제 한국 문학관이 공공기관으로서 학술 성과나 기중 자료를 보존하고 수집하고 이것들을 잘 기획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유와 공유자원, 공공성의 원칙들을 실천하는 일종의 문화적 플랫폼으로서의 성격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나아갈 수 있다면 학계와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학계의 아젠다를 수용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인 방식으로 이 학계의 아젠다를 좀 더 던져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80년대에서 현재까지 남북한 문학과 관련된 연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월북 문인들, 특히 월북 작가들과 관련한 금서와 해금 조치와 이러한 일련의 우리 작품들을 공간할 수 있고 읽게 될 수 있었던 맥락에 대한 연구들과 두 번째는 북한 문학 연구 그리고 세 번째는 분단 문학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죠. 냉전 연구의 그동안의 성과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문제들을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월북 문인이나 북한 문학은 한국 문학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대중적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건 사실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료 접근권의 제약과 그리고 여전히 매우 중요하게 우리의 삶과 의식을 또 가로지르고 있는
냉전이나 반공서사 중심의 인식들이 어떻게 좀 더 극복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전과 반공담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편향되어 왔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좀 더 역사화하고 객관적으로 성찰하면서 좀 더 좁게는 한국 문학에서 지워진 역사들을 어떻게 다시 복원하고 읽어낼 것인가, 좀 더 넓게는 미래의 어떤 남북관계 변화 속에서 우리 한국 문학이라는 건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들로 가닿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계의 연구 성과가 어떻게 시민사회의 공진화에 기여하면서 공유자원으로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공공기관의 전시 콘텐츠로 구현될 때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왜곡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이걸 다룰 것인가, 그리고 아카이브가 자료 축적의 의미를 넘어서 공공기억의 장, 어떤 집단과 개인의 이러한 기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로 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다룰 주제는 이 남북한 문학인데요. 사실 남북한 문학하면 가장 뭐가 떠오르실까요? 너무 익숙한 것들이 떠오르시겠죠? 뭐 북한, 통일. 근데 요즘 세대에서는 통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북한이나 분단, 통일, 또 뭐 냉전, 해방 이런 것들도 떠오르고요. 또 이 문학이나 혹은 글 쓰는 일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검열이나 이 관련해서는 피라 사건이나 금서 혹은 해금 같은 조치들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월북문인의 검열과 해금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문학 연구의 성과와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분단문학 냉전 연구의 성과를 돌아가는 방식으로 향후 어떤 논의들이 더 필요할지를 좀 과거의 그리고 현재의 연구들을 통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월북문인 검열과 금서 조치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권력과 지식의 문제, 역사와 현실, 문학과 정치 이런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입장과 관점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들 그리고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내가 문학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문학사는 현대사와 또 관련되어 있기도 하죠.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20세기 한국 현대 문학의 어떤 주요 주제라고 한다면, 특히 소설의 주제라고 한다면 근대화, 식민화, 그리고 분단, 이 세 가지 문제가 매우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마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설가들의 작품들을 읽다 보면 너무 다 근대란 무엇이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식민지를 살아간다는 것, 혹은 식민지 이후의 식민지를 어떻게 다시 바라보는가, 이런 문제들, 청산의 문제 혹은 탈식민의 문제들에 대한 것이거나, 그건 60년대에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해방과 좌익의, 그리고 이 좌우익의 분열, 그리고 이 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이 발생하면서 대체 이 한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쟁이란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인가, 이 분단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시면 이광수, 뭐 최만식, 그렇죠? 그리고 염상섭, 이태준, 김남천, 임화부터 뒤에 또 가면 우리 뭐 손창섭이나, 그렇죠? 이호철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인훈이나 이청준, 그리고 박완서, 이런 무수한 작가들이 다 일관된 고민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분단 문제가 5, 60년대 작가들에게는, 특히 뭐 4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김승옥은 언젠가 어떤 토론회에서 나를 4.19 세대라고 자꾸 부르지만 내 문학의 원근원은 전쟁에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전쟁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작가들에게 이 전쟁, 해방과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분단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가들에게 이 월북문인의 검열과 이 금서 조치는 매우 충격적이고, 단순히 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의 문제와 연동되고 직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이러한 세부 사항을 보기 전에 조금 제가 갖고 있는 관점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나 권력은 사실 이런 검열의 주체로 대두되기가 쉽습니다. 그건 어느 공동체에서나 시대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이 국가나 권력은 문학이나 문화적 표현에서 용인 불가능한 것을 법이나 담론적인 질서로 구성해 오곤 했습니다. 무자비하게 탄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법을 만들고 행정 조치들을 만들면서 부단히 움직이면서 어떤 것들이 말해질 수 있는가, 드러날 수 있는가, 혹은 어떤 것들이 말해져서는 안 되는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과 이제 결부되어 있었는데요. 법적으로만 봐도 우리가 식민지 시기 때 나왔던 우리 신문지법이나 국가보안법 이후에 그죠? 방공법, 문예재판, 블랙리스트 등과 같이 법적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은 끊임없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일종의 통치성의 기술들이 개발되어 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검열을,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구도를 자꾸 보다 보면 검열을 너무 검열에 저항한다는 게 곧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다로 환원되어서는 좀 문제가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검열을 단순한 억압의 도구로 이해하기보다는 문학장, 나아가서는 사회 안에서 가시성과 발화 가능성의 조건을 구성하는 일종의 생산적인 장치이자 기술로 인식하는 어떤 문제의식이 또 요구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검열은 식민지 시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하나가 정치적인 것, 또 하나가 외설적인 것, 풍속이라고도 부르죠. 불온한 것과 외설적인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검열의 관리 대상이었는데요. 사실 이건 한국만 그랬나요? 혹은 일본의 영향의 결과인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푸코가 담론을 연구하면서 근대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통제하기 시작하는 게 크게 정치적인 것과 성적인 것이다 라고 논의한 바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편적인 어떤 근대 국가의 성격과 통치성 안에서 어떤 한국의 식민의 경험과 분단의 경험을 어떻게 더 이해할 것인가, 그 특수성을 우리는 어떻게 조금 더 들여다볼 것인가 하는 질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불온성의 역사는 단지 권력의 억압성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생산적이고 또 제도적으로 작동해 왔는지를 보는 데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해방 이후에 불온한 것들의 관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분단과 북한으로 깊숙이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제도화한 방식으로 가장 가시적이고 그리고 스캔들화하는 방식으로 제시됐었던 사건이 월북문인의 검열과 금서조치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흐름을 아주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요. 자료집을 통해서 보실 수 있다시피 49년부터 51년에 걸쳐서 매우 중요하게 이 문제들이 다뤄지면서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49년에는 이른바 우리 가장 먼저 우리 국가가 국가에 맞는 국민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건 아무래도 특히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이 애를 쓰는 건 교과서 관리겠죠. 어렸을 때 무엇을 읽을 것인가, 어떤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또 매우 중요한 차원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중등교과서에서 먼저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1종의 중등교과서에서 23명의 작품 47편이 삭제됩니다. 당연히 월북한 작가군이 들어가죠. 김남천, 안혜남, 오장환 등등입니다. 앞서 우리 첫 번째 발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오장환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정우택 선생님의 그 말씀해 주신 강연 내용을 이어가면서 이 시기에 대한 상을 또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남 작가군이 있습니다. 김기림이나 이용학, 정지용 등등도 이때 포함이 됩니다. 이어서 11월이 되면 서울시 경찰국에서 좌익 문화인 저서 판매 급지를 조치합니다. 이제 교과서에서 뭔가 먼저 행정 조치를 취했다면 보다 폭넓은 상황에서 이제 교과서는 제한된 중고등학생들의 대상이잖아요. 더 많은 시민들이 무엇을 읽을 것인지, 무엇을 읽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제재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작가들에 대한 분류가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좀 더 문제적인 것은
자진 전향하는 게 이 해방 이후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 문화사적 사건이었는데요. 자진 전향을 거부하는 작가들의 경우 서적을 압수하거나 향후 창작이나 작품의 이제 저널에 게재하는 거다, 단행본을 간행하는 것 등의 금지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공표합니다. 이 말은 이미 이곳을 떠난 작가들이거나 혹은 문제가 될 소지가 좀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작가들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신원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받지 않는 작가들까지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통치의 관점을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1년이 되면 공보부에 의해 월북 작가 명단 75명이 공개가 됩니다. 문필 활동 금지, 서적 발매 금지 조치가 단행이 되는데요. A급의 38명 월북문인, B급의 전후 월북문인 24명, C급의 납치 및 행방불명 문인 13명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찬찬히 작가들의 이름과 면면을 한번 보실까요? 아마 한국 현대문학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독자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 작가들이 모조리 사라져버린 한국 근대 문학사는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학 연구에 아주 큰 제약이 발생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대 문학, 식민지 문학, 특히 프로 문학들 이나 혹은 해방기의 문학들을 다 연구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접근 불가능한 제재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또한 이 문제가 또 중요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월북 작가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월북 작가들은 이미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남한에서 내 작품이 읽히든 말든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삶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면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용한 건 월남 작가들입니다. 남한에서 살아가면서 글을 써나가야 할 작가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여기에서 이호철의 또 작가도 이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환기시키는데요. 월남 작가들의 현실과 긴밀히 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현실 정치 변화 속에서 창작이 가능할까? 내가 작가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은 더 궁극적으로는 나의 삶, 내 가족,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치 검열은 강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체제 속에서 불안정한 어떤 현실 속에서 작가들은 검열의 내면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열이라는 게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자기 검열의 기제가 무엇이었나도 매우 중요한 물음이 됩니다. 이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해금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자체를 통해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면 단독 정부 수립 이후에 월북이라는 게 금지 조치의 기준으로 설정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열과 행정 조치들로 인해서 문학사에서는 이걸 단순히 억압한 게 아니라 자료의 공백과 왜곡된 전승이라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해금이 이루어진 건 이제 80년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80년대 후반에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이 쏟아져 나와서 읽게 된 경험들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1987년에 이 6월 항쟁뿐만 아니라 80년대 전반을 아울렀었던 민주화의 열기와 흐름 속에서 이제 그 해금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8년에 나월북 문학 해금 조치가 단행이 됩니다. 이것의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냉전적 사상 통제의 변화를 보여준 매우 중요한 문학사적이고 문화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들의 전집이나 선집 발간 붐이 일기 시작했고 한국 근현대 문학사의 전환점이 마련됐으며 한국 문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문학이나 혹은 월북 문인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화될 수 있는 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80년대는 사실 출판 문화 운동이 일었던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무쿠지 시대, 사회과학의 시대, 이념도서의 시대로도 알려져 있지만 시의 시대이기도 했죠. 그리고 더불어서 금지된 것들이 이제 공론장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도래하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80년대 중반 후반이 가면 옥중기 같은 텍스트들이 출판 붐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만큼 금서들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78년에 3.13 조치, 그리고 북한 문학 학술 토론회라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문학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같은 논의들이 이런 시기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83년에 납북작가 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그래서 해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87년에는 납북 월북 작가 해금 선정위원회가 발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들에 대한 점진적인 해금이 이루어지는데요. 한 번에 모두 일괄적으로 해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88년에도 이어서 이제 납월북 예술인의 작가들과 작품들이 해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89년에 이르면 그 홍명희, 이기영, 한설야 등등의 미해금 작가의 추가 해금도 이루어집니다. 홍명희, 이기영, 한설야 이런 작가들이 뒤늦었던 이유는 북한에서 그 여느 작가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체제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하고 영합했다라는 이유로 제외가 됐었는데요. 이때 추가 해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월북문인 납북 및 재북 작가의 문학적 복권이 이루어지면서 상업적 출판이 합법화됩니다. 해금의 문학사적, 학술사적 의미는 매우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김윤식, 권영민 선생님의 대담의 한 구절에 따르면 방공법,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이 겹겹이 놓여있는 시대에 책을 쓴다는 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 책이 어떻게 출판되거나 출판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논의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금서와 해금은 납월북 문인 관련 각종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과정과 검열, 출판금지, 연구 불허 같은 상황들을 엿보게 했는데요.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한 사상통제의 규율하에서 개진되지 못한 연구와 쓰여지지 못한 문학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출판이 활성화되고 해금 작가 작품 출판 붐이 일면서 많은 문학 전집들과 선집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납월북 문인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뭐 예를 들면 정지용 문학상 상어학회도 생기고, 그죠? 상어는 그 이태준의 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월북 문인 연구, 분단 문학론, 민족 문학론, 북한 문학 연구, 근대 문학사를 다시 쓰는 일, 이런 것들이 촉진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과제가 다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납월북, 해금 등의 의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냉전적 인식 태도가 극복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이 개념의 엄밀성과 구분 기준에 대한, 그리고 해금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 같은 것들이 다시 재론될 필요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담론적인 차원의 문제도 결부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출판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아카이브 구축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이제 시간관계상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면, 북한 문학 연구는 이 과정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중요하면서 또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북한 문학 연구자이기도 한 신영기 선생님이 북한 문학에 다가서온 과정에서 이 토로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북한 문학 연구에 천착해 오셨던 김성수 선생님은 이 북한 문학 연구를 크게 세 가지 세대로 구분하면서 소개를 해주신 바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이 연구사 계보에 의거해서 좀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어떤 논자들이 있었고, 어떤 흐름이 형성되었고, 어떤 성과와 또 과제들을 안고 있었는지를 이 표를 보면 아마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2세대 연구의 대표 성과들, 혹시 북한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소개된 책 중에 한 권을 골라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3세대 연구의 대표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 북한 문학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하는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 문학과 관련해서 세부 작가나 작품에 대한 연구, 문예 정책에 대한 연구, 특정 기관이나 단체, 조직에 대한 연구, 혹은 운동사에 대한 연구, 매체, 장르 독자, 번역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1, 2, 3세대에 걸친 연구자들의 성과 덕분에 다양한 북한 문학 연구가 축적된 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이제 축적되었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뭐 SF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국 SF와 북한 SF를 같이
비교도 해보시고 아동 문학들의 성격들을 비교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또 북한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요. 연구 방법의 갱신도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통합지평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프레임을 전환할 것인가. 그래서 남북 문학사를 단순히 병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구장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관점과 근거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나 플랫폼을 통한 공유 코퍼스 구축도 해볼 수 있고 남북한 문학 연구의 연계성과 확장성을 강화해 나가는데 뮤지엄이나 이런 우리 문학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문학관에서 더 주도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카이브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학 주제별 유형별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서지 작업은 매우 광범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건 사실 개별 연구자나 어떤 하나의 집단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수집하고 전수조사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들을 가지고 문학관이 주체가 되어서 어떠한 아젠다를 제안해 볼 것인가, 이러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국, 북한 그리고 제외 소장 텍스트들을 교차 분석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와 대중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식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단 문학과 냉전 연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냉전은 한반도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고 영향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에 다시 열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미국과 소련 중심의 연구였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제3세계 아시아의 이 냉전의 경험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분단 연구와 직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문화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정치, 군사, 외교적 차원도 중요하지만 문화나 문학이나 예술 이런 소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냉전 아시아가 이 과정에서 발견되면서 국가 정책을 넘어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실천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남북한 문학을 국제적 냉전 구조 속에서 새롭게 위치질 수 있게 하는 관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현대문학 안에서 2000년대 이후에 많은 연구자들이 냉전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탈식민과의 연관성 속에서 냉전의 문제를 보는 것. 두 번째는 학술, 북한학, 번역, 지식 네트워크와 같은 학술 장애 변화 속에서 냉전을 연구하는 것. 세 번째는 규율, 배제, 이념, 국가 통치 이념과 이데올로기 생산과 관련된 그리고 민족 문제와 관련된 통치성의 차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연구들이 꾸준히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앞으로 좀 고민거리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텐데요. 여기에 제가 간단히 요약한 이 과제들이 향후 좀 더 고민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짚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한국 문학관과 관련해서 좀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접점 중에 하나가 이 연구 자료의 확보와 연구 토대 강화입니다. 미국 정부의 그 기밀 해제 문서들이나 민간 재단의 자료 활용에 주로 지금은 의존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시선을 좀 재생산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료의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외 자료들도 퍼져 있고요. 북한과 관련해서 냉전 혹은 분단과 관련해서 국내 문헌들도 사실 산발적으로 좀 다르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냉전과 관련된 전체 자료들을 한국문학관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이슈와 관련된 작가들, 냉전, 분단, 북한 혹은 월북 작가들과 관련된 문학 자료들을 한국문학관이 좀 주도적으로 수집하고 여기에 집대성에서 관리할 수 있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아마도 이 문학 연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어떤 접근성도 훨씬 더 개선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건 제가 2008년 무렵에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에 갔을 때 찾아왔었던 자료들이기도 한데요. 그때 이제 박사과정생으로서 아주 의욕에 불타면서 이것들을 다 내야겠다라고 했는데 출판사와 접촉을 했더니 이게 다 가독성도 좀 떨어지는데요. 불분명한 것도 있고 이걸 다 저보고
타이핑 친 다음에 다시 와서 얘기하자고 해서 제가 그때 너무 다른 일들도 많아서 박사 과정생들의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미루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도 넘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해도 좋지만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고 문학관에서도 또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 자료들에 관심을 갖고 출간을 해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학관은 이러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특히 성격을 좀 요약해 보자면 폐쇄된 자료 혹은 독점 자료에 해당합니다. 국가기관이든 특정 기관들에 의해서 관리되는 자료들인데요. 이걸 한국문학관을 중심 축으로 해서 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의 소유, 이용, 관리 방식을 새롭게 좀 재정의하면서 지식을 둘러싼 권력관계 재편과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새롭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접근 이용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자원으로서 이 자료들이 쓰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때는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카이브라는 게 특정 정치 이념을 수용하거나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다양한 해석과 다성적 서사를 허용하는 열린 공론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개방성이 중요할 텐데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 참여,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 원칙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 자료의 공유 자원화를 실현한다면 문학관의 공공성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이기도 한데요. 한국문학관이 공유와 참여의 문화공간이 되기를 한 연구자로서 또 소망하기도 합니다. 남북한 문학 아카이브는 분단 이후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우리 전체의 장이기도 합니다. 인식과 기억과 담론과 모든 것들의 장일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들을 단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는 또 한국문학관이 학계와 대중을 잇는 역사, 기억, 참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개인 연구자가 또 어떤 학계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이 연구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문학관이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와 이 학계를 잇고 또 연구의 어떤 성과들을 대중적 차원으로 확산시키고 공유하면서 아젠다가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준다면 너무 큰 이 한국 문학계의 기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혹시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도 이 연구들에 많이 의존했기 때문에요. 참고문헌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더 지식들과 정보들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